저희 걸그룹 학교의 학교 대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5학년, 6학년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글 한글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 책?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반 아이들 빼고 제일 소수 강의네. 요즘 코로나라서 그러나 조금 오프라인이 줄기는 했습니다. 오늘 얘기할 게 시간이 원래는 2시간 정도 주어졌는데 좀 늦게 시작했어요. 1시간 반인데 한 30분은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실제 강의 시간은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사이에 오늘 말과 글 또 훈민정음의 어떤 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달하기가 강의하는 저로서는 되게 이게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라서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 강의를 들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뭐 전체 이런 그림이 있을 때 한 반토막만 보고 반토막은 못 봤다 이러면 아쉬우니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에 좀 우선을 하고 힘을 쓰고 그러다 보면 좀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이 생략되거나 그건 왜 그렇지 싶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질문 시간에 충분히 질문을 오히려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차피 여기가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니까 발도르프 교육을 왜 하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도르프 교육은 우리가 전인 교육에서도 뭘 개발할 거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어떤 교육 철학들이 다 각자 고민들이 있는데 발도르프는 발도르프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떤 지향하는 인간상이나 가치들이 물론 있죠. 그걸 위해서 어떤 적기 교육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적기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어 교육이거든요. 네, 언어 교육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생략을 하고 말과 글에 대한 얘기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조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뭐 발도르프 학교 그러면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하지 않는 발도르프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오이리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습식 숫자를 비롯해서 어떤 예술 교육 전반이 굉장히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감, 독특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발도르프가 대단히 그 어린 시절에 감성교육, 예술교육 위주로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 보이는 것들이고, 발도르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교과 과정 구성의 기본 원리가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류가 발달하면서 겪어온 어떤 진화사, 문명의 진화적인 과정들, 이거를 아이들이 압축적으로 다 해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채집경제 시절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사냥도 했고, 농사도 했고, 집짓기도 했고, 목공도 했고, 수공도, 뭐 철공도 했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인류가 자기의 어떤 삶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가장 기초적인 문명의 기초가 되는 어떤 경험들을 압축해서 체험하도록 해준다는 거가 기본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하게도 현재의 인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역사까지도 한 인간 속에 잠재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재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한 개인에게 압축되어 있는 인류의 역사, 또 자연의 어떤 변화사,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일깨워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극하고 일깨워줄 때 아이들의 나이나 발달 단계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 전까지는 보통은 7살 이전에는 교육이 논리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상 어떤 보호와 감성적인 보살핌을 통해 가지고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7살 이전이고, 특히 7살 이전에는 감각 발달이 아직 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감각을 균형 있게 이렇게 키워주는 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때고, 보통 사회적 의미에서 교육이 시작되는 건 7살 정도부터 잡죠. 발도르프에서는 7년 주기 발달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첫 7주기에 7년 동안 감각의 균형적 개발,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7년 동안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소위 감성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이때 충분히 발달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거의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 인간이 타고나기를, 감성도 타고나고 이성적인 능력도 타고나고, 또 아무리 세계상이 이기경쟁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이타심이나 측은지심도 타고나는 거고, 도덕성도 타고나고, 그 외에 어떤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누구든지 영적인 어떤 능력도 타고난다고 발도르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많은 능력들이 무질서하게 발달하거나 무질서하게 발달하거나 막 섞여서 발달하지 않고 일정한 때에 특정 능력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때 제대로 발달을 시켜줘야 이걸 바탕으로 평생 간다고 보는 겁니다. 평생 가는 거. 사실상 교육은 어른이 되기 전에 끝나버리죠. 18, 19에 교육이 끝납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교육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성인 대접을 받으면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기 행동에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 가도록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가 10대 때 한 10여 년 정도 교육을 받는 이 시기가 굉장히 소중한 시기인데, 이 시기 지나고 나면 누가 나를 보호하면서 가르쳐주는 시기는 없죠. 예, 그냥 헤쳐나가면서 개개인이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해나가야 되는,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알아서 해나가야 되는 세상이 열립니다. 발도르프에서는 교육에서 뭔가가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완성해 나갈 어떤 기초 체력, 기초 능력을 닦아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능력을 닦아주려면 특정 단계에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그 과정을 잘 한 매듭 한 매듭 잘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발도르프가 말하는 적기 교육의 철학인 거고, 그러면 보통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 첫 7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감성적인 능력을 극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근데 인간의 인식 발달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수리 아닙니까? 사실은 언어와 수학만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어떤 고난이도의 어려운 과목이라도 기본적으로 다 해낼 수가 있죠. 예, 은수 외에도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기본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 논리력, 기본 계산 능력, 기본 측정 능력,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 이런 걸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은수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인간의 인식 분과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도 못 하는 거죠. 시작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 능력이 기본이고, 그 위에서 다른 개별 영역의 어떤 경험과 지식들이 쌓여 나가는 식. 이거는 뭐 특별히 발도르프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이건 어디건 다 그렇다는 것을 공이 인정하는 바다. 은수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수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오죽 중요하면 저처럼 50대 학력고사 시대도 국영수 그러잖아요. 국영수도 하나가 외국어를 하는 거 빼고 나면 은수 능력이잖아요, 결국. 은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는 보통 언어다, 수학이다 이러면 대단히 논리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수학 같은 건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논리적인 거의 바탕에는 체험과 감성이 깔려 있거든요.
가령 아무것도 안 배운 아이가 처음에 숫자를 느낄 때는 뭘 보면서 숫자를 느끼겠느냐 하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주변의 사물, 자기의 어떤 몸의 리듬, 이런 걸 통해서 수를 느끼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글자를 배우는 것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만, 말을 배우는 거는 일부러 배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예. 특히 말을 배울 때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모음을 먼저 하게끔 돼 있죠. 인간은 누구나 모음을 먼저 이렇게 발화를 하게끔 돼 있는데, 모음을 학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모음은 저절로 배웁니다. 자음은 약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음도 주변의 어떤 생활, 일상생활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버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배워지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기초적인 수 개념, 언어 개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논리적 학습 이전에 이미 아이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언어와 수학의 기본을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걸 배운다고 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것은 잘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해서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잘 기억하는 거는 뭔가 인상 깊으면 잘 기억하죠. 예, 아이들이 7살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뭔가 감성적인 능력이 안에서 저절로 자라고 있고, 따라서 감성적인 자극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런 감성적인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떤 것을 잘 기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감동이 없는 거는 전혀 안 들어가요. 예, 감동 없이 외우거나, 예, 뭔가 감흥 없이, 예술적 감흥 없이 외우는 거, 이거는 10번, 100번 해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몸으로 체험적으로 뭔가 자기 몸을 움직여서 배워봤다거나, 아니면 예술적 감동과 함께 자극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잘 기억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성교육 그러면 은미체 이런 걸 생각하는데, 발도르프에서 감성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부 감성적 방법론을 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학을 할 때도, 심지어는 문법을 배울 때조차도, 아주 극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배울 때조차도 감성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논리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고,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어떤 때는 감성이 발달하고 어떤 때는 이성이 발달한다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전혀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 따른 개성적 예외,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식물을 볼 때, 식물마다 꽃을 피면 똑같은 장미가 한 그루도 없고 다양한 자기 개성이 있지만, 줄기가 나고 잎이 나지 잎부터 나고 줄기 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잎이 나고 꽃이 피지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개별적인 특성들은 있겠지만, 일반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뒤집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성이 발달할 때는 실제로 감성 능력 키우는데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을 전달할 때조차도 감성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별로 아이들한테 내면화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지식이나 어떤 알미, 자기 스스로 기꺼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의 과정 없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혹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입이 됐다. 주입이 된 거를 어떤 경쟁 때문에, 혹은 시험에서 점수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나를 놀릴까봐, 부모나 선생님이 나를 무시할까봐, 근데 어떤 보상과 대가라고 하는 이 기제 속에서 아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걸 학습 노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고 하는 거에 즐겁게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의무적인, 방어적인 관념으로 공부에 접근하게 되는 거. 그럼 당연하게 하기 싫은 걸 인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지게 돼 있죠. 예. 힘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하는 게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거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캐릭터의 학생들 만나기 힘들죠.
여기 혹시 학교 다닐 때 나는 정성만 피면 막 전율을 느껴, 수학 정성만 보면 너무 기뻤다 이런 분 계신가요? 막 성문종합 영어만 보면 게임보다 더 즐거웠다 이런 분.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1등 하는 정도의 애들쯤 되면요, 정석 풀면서 전율을 느껴요. 이건 너무 재밌네, 게임보다 더 재밌네 막 이러면서 푸는 애들이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걸 좋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를 잘하게끔 만들고 싶으면 공부하는 재미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미라고 하는 거, 흥이라고 하는 것이 붙으려면 발달 단계에 맞는 자극을 통해서만 붙여줄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 수학 이런 걸 전달할 때조차도 체험적이고 감성적이고 걸 충분히 살려줘야 된다. 왜 이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형형색색의 칠판 그림을 왜 열심히 그리겠냐면, 이렇게 해야 똑같은 메시지도 훨씬 더 아이들에게 능동적이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 멋진 그림 그려놓으면 애들이 따라 그립니다. 따라 그립니다. 멋있어서. 그리고 따라 그려보는 중에 이거가 뭐, 아이들의 관찰력은 대단합니다. 어른들은 지금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내 눈앞에 있는 현재에 집중을 잘 못하지만, 과거의 온갖 그 잡스러운 기억과 미래의 온갖 불안들을 다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현재에 잘 집중을 못하잖아요, 어른들이. 애들은 그게 없거든, 아직. 애들은 그게 없습니다. 돌아볼 과거도 별로 없고, 뭐 7살짜리가 한이 많다 이런 게 좀 힘들죠. 과거를 돌아보니 한이 많더라.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어른과 같은 어떤 뭐 보장형 걱정 이런 거 할 리가 없죠. 어린아이들은 현재 충실합니다. 현재 충실한 아이들은 그만큼 관찰력도 대단히 뛰어나요. 아주 조그마한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집중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농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 그림 교실에 그려놓죠. 3학년이고 4학년이고 5학년이고 이 그림 거의 100% 재현해낼 거예요. 조금만 시간 주면 이 그림을 아주 100% 재현을 해낼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새가 몇 마리 있나, 꽃잎이 몇 개 있나까지 다 세낼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런 정도의 개수가 필요한지까지 고민할 거예요. 여기 왜 하필이면 하얀 토끼, 주황색 토끼가 있는지 선생님한테 아마 물어볼 거예요. 애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 그려놓으면. 쟤는 왜 하얀색이에요?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아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시기에 그 발달에 맞는 어떤 감성적 양식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발달론에 맞는 적기 교육을 핵심으로 삼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문자 얘기로 좀 좁혀서 들어와 보죠. 언어 얘기로 좁혀서 들어와 보면 언어도 당연하게 처음에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철저하게 뭔가 감성적인 흥미를 돋구는 방식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말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냥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배우는 것 같죠. 그냥 배우는 것 같지만 말 배울 때도 조심해야죠. 애들이 어렸을 때 배운 말투 평생 가는 거 아시죠? 본인도 다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도 그런데 거의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요. 발도르프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조금 독특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특히 문자를 배울 때 대단히 늦은 나이에 문자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끔 만들어줘요. 아주 정상적으로 하자면 한 10살쯤 됐을 때 문장을 읽고 쓰게끔 속도를 맞춥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7살, 8살, 9살 때는 문장을 읽고 쓰는 걸 전혀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교육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독서왕 뽑잖아요. 책 많이 읽고 독후감 많이 쓰고 이런 거. 를 보통들 좋다고 얘기하죠. 발도르프에서는 전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never입니다. never. 책 읽는 거, 아이가 책 읽는 거를 어려서부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문자를 일찍 깨우친 애들은.
그 책 읽는 맛을 일찌감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서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전혀 독서 프로그램은 안 해요. 그럼 뭘 하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하고 책을 읽는 거는 사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세히 곰곰이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이제부터 말과 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말하고 글하고 사람의 의식에 주는 영향이 뭐랄까요? 마치 얼음과 불처럼 180도 다른 영향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도식화시켜서 대비를 하자면, 말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자기 내면의 감정과 감성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언어라고 하지만 언어에는 말도 있고 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의 핵심적인 가치하고 글의 핵심적인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말은 감성과 상상력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 중심으로 소통하게끔 돼 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리를 내서 서로 청각적인 경험으로 소통을 하는 이 자체가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은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청각이 아니고 시각을 이용하는 거고 인지 능력을 이용하는 거죠. 말은 상대가 있어야 주고받는 거죠. 근데 글은 오로지 혼자 하는 거죠. 말은 소리의 세계고 시끄럽지만 글은 조용한 침묵의 세계거든요, 사실. 오로지 생각만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벌써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해야 되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행위 자체가 너무나 다르고, 말과 글이 각각 인간에게 자극을 해주는 게, 말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과 감성적인 능력을 자극을 해준다. 근데 글 같은 경우에는 개념 능력, 논리력을 자극을 해줘요. 말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글은 정확하지 않으면 글이 안 돼요. 맞춤법 틀리고 문법 틀리면 이건 글이 아닌 거야. 어순이 틀리고 이러면 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은 철저하게 논리적 구성하에서 글입니다. 이 논리적 구성과 규칙을 어기면 글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은 좀 어겨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하고 말하면 어하고 알아듣는다.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정말 커서도 신기한 게, 어느 지방에 많이 쓰는 대명사들이 있는데 그 대명사를 몇 개를 나열을 해도 그 지방 사람들은 어감으로, 느낌으로 대충 다 알아듣더라고. 네가 그 시기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그 시기에서 관계가 그 시기에 하게 된 건데, 너 때문에 그 시기에 하게 된 건데 좀 상황이 그 시기 하지 않냐? 그 시기가 대여섯 번을 나와도 이 그 시기가 무슨 그 시기인지를 다들 그 시기에 하게 다 알더라고. 이거 어감으로 알아채는 겁니다, 그냥. 말은 이게 가능합니다. 글은 이렇게 구성하면 글이 안 됩니다.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의 세계가 아닙니다. 문자의 세계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개념적이고, 말은 이거하고 전부 다 반대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굳이 정확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딱 하나의 문장을 귀속말로 들려주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쪽까지 오면 엉뚱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록은 100년, 1000년 갑니다. 그죠? 기록은 시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말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말은 즉흥성이 강합니다. 말은 바디랭귀지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 톤이라든가 하는 이런 모든 어떤 형상과 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운,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도 어떤 어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잘했다. 문자로 적어 놓으면 표가 안 나지만 정말 칭찬할 때 잘했다고, 조롱할 때 잘했다는 어감만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 180도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말이다.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글이다. 따라서 말에 익숙한 애들이 글자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에서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갑자기
서울 토박이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갑자기 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에서 글로 진입을 할 때 이게 말도 의식에 영향을 주고 글도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의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여기에 다 영향을 줍니다. 다 영향을 주고 우리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개구리 올챙이점 모른다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다 까먹었지만 그 과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A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B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를 나중에는 말에 적합한 상황에서 글에 적합한 상황에서 따로 구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합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떨어뜨릴 수도 있는 이런 능숙한 어떤 능력을 가지기까지는 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만약에 말에 익숙한 애한테 갑자기 글에 익숙하게끔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야.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내부에서의 어떤 자기 모순과 쇼크, 일종의 문화 쇼크 같은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쇼크를 겪으면 애들이 많은 호기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호기심을 선생님한테 제기를 했을 때 또 선생님이 답도 안 하고 만약에 뭉개고 지나갔다. 이러면 이때부터 아이들의 자존감과 호기심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공부는 학습 노동이 돼버리고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글자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늘 묻는 게 있습니다. 왜 그 발음을 이 글자로 써야 되냐? 왜 이 글자의 모양이 이렇게 나냐? 기억이라고 하는 그 발음되는 그 발음이 왜 하필이면 저렇게 남 모양처럼 생겼냐 이거예요. 이걸 아이들은 묻습니다. 예. 그리고 낮과 밤이라고 하는 말을 배웠어. 말을 할 때는 별로 질문이 덜한데 글자를 쓰면 왜 하필이면 이 모양으로 써야 되냐? 이 모양이 왜 그 소리와 연결되냐? 이 모양이 왜 어떤 뜻과 연결되냐? 이거를 100% 묻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는 리미트 100% 그런 건 몰라도 돼 하고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그런 건 그냥 옛날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거야. 이유 같은 거는 없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나 선생이 모르는 거죠, 그 이유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유가 정말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모양으로 어떤 음소를 표기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논리 필연적인 그리고 어떤 수십 세대를 걸쳐서 내려온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과 글의 세계에서 특히 말에서 글로 들어올 때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답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럼 답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몰라도 돼 혹은 그냥 약속이야 외워 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호기심이 죽고 흥미가 죽고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언어에 대해서 호기심과 흥미가 죽으면 그 파생 효과가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수학을 못하는 애들을 가만히 곰곰이 보면 얘가 수학을 왜 못하나를 보면 문제를 이해 못해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계산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거는 언어 실력인가요? 수학 실력인가요? 언어 실력이 곧바로 수학 실력이 돼요. 네. 언어 실력이 곧바로 수학 실력이 되는 거는 수포자들한테 물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언어도 논리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는 감성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극히 논리적입니다. 예. 극히 논리적이고 심지어는 거꾸로 수학도 극히 감성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이 약간만 다른 감각들하고 결합이 되면 음악이 되고 미술이 되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에는 엄밀한 수학적 질서가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에도 수학적 질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적 질서가 우리의 어떤 감정의 색깔 혹은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거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도 논리적이고 수학도 감성적인 이런 면을 충분히 서로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걸 일단 이해하고 자 그래서 말과 글로 들어가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말이 발달할 때는 말을 충분히 발달시켜주고 글이 발달할 때는 말에서 글로의 전환 과정을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그게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쇼크가 아니게 젖어들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말은 말대로 능숙해지고 글은 글대로 능숙해질 수가 있는 거지. 이 전환 과정에서 쇼킹하게 전환을 해버리면 글을 말처럼 쓰고 말을 글처럼 하는 이상한 캐릭터가 돼버려요. 근데 워낙에 뭐 아침마당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아이들 뭐 글쓰기 힘들어할 때 말을 글처럼 쓰세요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글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야말로 공허한 말이다. 말을 글처럼 쓴다 그러면, 말과 글의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은 반쪽아리밖에 안 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의식의 언어 레벨에서 더 상승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한글이 100% 소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는 기능이 있다 라고 배웠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럼 그게 다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훨씬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공교육에서는 지금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내용에 대해서 뭐 몇 분의 1밖에 안 가르친다고 봐요. 예. 그러다 보면 제가 그냥 이거는 경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문을 꽤 잘하는 아이하고 한문을 전혀 못하는 아이하고 똑같은 책을 봤을 때 이해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국어의 낱말이 실제로 한자하고 겸해서 구성된 낱말이 워낙 절반 이상이니까. 예.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저보고 선생님 호구가 뭐예요? 아, 호랑이 입이다. 그게 한자였어요? 한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보통. 근데 현재 우리 언어 교육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한자를 배제하다 보니까,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근데 뜻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컨대 천문학을 한다. 자, 천구를 찍어라. 천구가 뭔지 몰라요. 구자를 듣고 이게 동그라미라는 생각을 못 떠올려요. 예. 이런 식으로 개념 능력이 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한자도 우리 국어의 일부다를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공식 문서를 한자로 써왔고, 그 다음 수많은 교류를 통해서 한자 문화권 속에서 비록 지방어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좀 다르더라도 동일한 문자를 공유해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한테 수천 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한자 낱말들이 너무나 토속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한글만 우리 거고 한자는 남의 거니까 떼내야 된다. 이거야말로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억지스러운 강박관념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나중에 낱말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끊기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방정식, 이거 한자 모르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정식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어디선가 들었다. 그러면 이 방자하고 정자하고 식자를 모르면 방정식의 정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함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함자를 모르면 함수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한자 얘기하기 전에 지금은 아이들 어리니까 이제 한글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글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 제대로 배우고 전환 과정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과 어떤 그 감성 위주의 생활에 젖어 있는 아이들, 주로 말로 소통을 하는 아이들, 말을 배우기 전에 아이들하고 말을 배우고 난 이후의 아이들은 인간 존재가 180도 달라지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마치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큰 비약이 일어날 때에는 제일 먼저 직립했을 때예요. 직립을 하면 세상을 경험하는 구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네 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할 때하고 두 발로 서서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대상을 조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거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직립이야말로 인간의 두뇌를 아주 혁명적으로 아주 빠르게 발달시키는 구조상의 변화예요.
직립하고 나면 아이들이 인식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그런데 직립한 아이들도 아직까지 말을 안 배웠잖아요. 옹알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몇 년을 걸쳐서 말에 익숙해지죠. 대충 아이들이 자기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에 익숙해지는 것은 대체로 한 5살 전후예요. 그전에도 몇 가지 간단한 말들은 하죠. 그런데 뭔가 인과관계에 맞춰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에는 대략 한 5살 전후가 됩니다. 제가 늘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지만 어렸을 때 몇 살까지 기억나세요? 제일 오래된 거요? 예? 제일 오래된 거요? 응. 4살, 3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그런 거 말고 앞뒤로 인과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 엄마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됐어. 이런 걸로. 뭐 6살? 6살. 예. 그 몇 살 때쯤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예. 몇 살 때 기억나세요? 7살. 몇 살 기억나요? 7살 정도. 다들 말이 늦으셨네요. 말이 조금씩 늦으셨네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 늦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늦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개발되는 애들이 빨리 지쳐요. 예. 늦가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개발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말에 익숙해지는 거하고 기억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언어를 처음에 익숙해지면 사람한테서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기억력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말에 익숙해지기 전에 아이하고 말에 익숙해진 후에 아이가 현상적으로 뭐가 제일 다른가 하면 기억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린애들이 놀랍게 잘 기억하는 거 아시죠? 어른들은 흔히 지나쳐버리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 엄마가 일주일 전에 어느 타이밍에 뭐라고 했다 워딩을 기억해. 그래서 착각들을 하죠. 우리의 천재인갑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에 익숙해지기 전에도 아이들은 감각은 다 발달이 돼 있단 말이죠.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감각은 다 있습니다.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세상이 나한테 주는 느낌이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느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잖아요. 특정한 낱말이 특정한 의미를 정하도록 이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규칙적인 이런 수단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대충 두리뭉술이 하면서 뭔가 좀 형상적이고 이런 이미지적인 걸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은 소위 말해서 형상적인 인식이 발달합니다. 뭘 보더라도 하나의 그림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더라도 형상으로 순전히 그림으로 떠올립니다. 예. 자기를 표현을 할 때에도 몸짓 발짓 다 해가면서 그림으로 어떤 형태로 막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말 배우기 전에 애들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감각을 통해 가지고 총체적이고 두리뭉술하게 하나의 이미지적으로 느껴왔던 것을 말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됐거든.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나 재미있는 신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어떤 말로 하는 거, 이게 제일 재미있는 놀이인 거라서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말해요. 다들 경험하셨죠? 애가 말에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깨워서 잘 때까지 말을 끊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불러?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 하고 계속 묻습니다.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모든 느낌을 언어라고 하는 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조차 언어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 뇌세포가 성장하고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인식 틀을 가지게 됨으로써 틀이 없었을 때는 정보가 들어왔다 흩어지는데 이 틀이 생기면 이 틀 속에다가 정보를 차곡차곡 집어넣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나면 기억력이 폭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살짜리, 4살짜리의 기억력하고 6살짜리의 기억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 배 차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처음에 배우면 애들이 기억력이 폭발합니다. 이때 첫 번째 인식의 변화, 도약적인,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랬는데,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감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정의된, 규정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글자에 들어가서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글자를 빨리 배웠다. 그러면 어떤 자기의 느낌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정의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밀하고 세밀한 도구를 다루는 것은 나중에는 필요하죠. 우리가 기계를 다룬다든가 AI 컴퓨터를 다룬다든가 이럴 때는 정밀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정밀한 규칙이 필요한데 지금 룰루랄라 뛰어놀아야 되고 몸으로 자연을 느껴야 되고 자기의 어떤 감각 체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애한테 정밀 도구를 딱 무장시키려고 하면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글자를 늦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안 맞다는 거야. 감성 발달의 단계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기가 대략 한 10살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10살 이후에 글자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는 해주되 어떤 자기의 그 소통과 표현의 중심이 문자 문화로 넘어가도록은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자 중심의 문화로 넘어가도록은 하지 않고 속도를 조절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발도르프 교육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가르칩니다. 적기 교육의 어떤 그 타이밍을 봐서 가르칩니다. 그게 다 인간의 내면의 의식의 변화 과정을 따라가면서 하는 거지, 예,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과 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말답게, 글은 글답게가 중요하고, 그럼 글자에 들어갈 때, 글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처음부터 텍스트가 나와버려요. 글을 모르면 아예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인 어떤 속도, 발달 속도에 안 맞다 하더라도 안 맞는 거에 전면적으로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전면적으로 노출이 돼 있으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갭 때문에 아이가 또 고생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문자에 빨리 익숙하게 해주는 거는 아이들이 감상 발달의 기회를 뺏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느릴수록 좋아. 한 10살 때까지 천천히 가게끔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속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도를 못 맞춰서 오는 아이들의 부작용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타협해야 될 지점은 이런 거죠. 우리 사회의 속도를 생각할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꼭 10살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문자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는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지만 반드시 아이들이 문자를 정밀 기계 다루듯이가 아니라 감성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어떤 그 충격, 말의 세계에서 글의 세계로 넘어가는 쇼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줄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모든 문자는, 특히 우리 한글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고입니다. 최소한의 음소를 가지고 최대한의 음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글자로서도 최고예요.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표기로 최대한의 글자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표기 문자로서도 최고고 표인 문자로서 또한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은 우리는 표음 문자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표음성도 있고 표의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글만을 위해서 별도의 개념어가 세계 언어학계에 저기 피처 레터,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한글 피처 레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제 책에도 쓰는데, 예? 상형? 아니야.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건 저 고대 그림 문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예, 문자 문화의 첫발이고, 피처 레터라고 해가지고 소리와 의미가 변하는 것을 표기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를 피처 레터라 그래요, 영어로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 번역어를 쓰는데 제가 제 책에도 써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처 레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피처 레터에 해당하는 문자는 전 세계에 한글 한 개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대략 이제 말로 쓰는 언어는 700개 정도가 있고 문자로 기록되는 게 한 40개 정도 문자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소위 피처레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이 피처레터라고 하는 건 표현 문자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표현 문자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명확하게 표기상으로도 드러나는 거. 이게 1989년도에 명명된 아주 새로운 개념이에요, 학계에서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는 한글 하나뿐입니다. 한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글은 누구나 인정하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 문자 맞습니다. 최고 문자 맞는데 정작 모국어로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한글이 어떤 의미에서 표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 어떤 의미에서 최고 문자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지도 배우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논할 때 근거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훈민정 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어째 보면 약간 신기한 그림, 이 그림의 출처는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의 쪽을 잘 읽어보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이렇게 형상화를 했습니다. 이 칠판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어떤 그림 잘 그리는 저기 선생님이 그리신 거고, 요 문자의 배치, 음소의 배치를 이렇게 형상화 해 놓은 거는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 저의 창작물입니다. 물론 굳이 우리가 저작권을 따지자면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형상을 안 했다 뿐이지, 이 내용 자체, 크라고 발음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기억이라고 발음하죠. 훈민정음에서는 그라고 발음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느드트르, 무브프 이렇게 발음합니다. 스즈츠 이렇게 발음하는데, 즈가 하얀색을 가지고 서쪽 방향을 향해서 이쪽 동쪽 방향하고 배치되는 어떤 방위에, 그리고 얘는 녹색, 쟤는 하얀색,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얘는 목을 상징하고 쟤는 금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 자리에, 그리고 가만 보면 이게 3단계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예외적인 게 저기 있기는 있지만, 리얼 이런 거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응극크, 느드트, 스저츠, 무브프, 응으흐 3단계로 나눠져 있죠. 한 계절마다 3단계씩 나누는 거 많이 봤죠? 우리는 늘 봤죠. 이거 1년 12달로 나눠가지고 12달에 한 계절을 3단계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지판에서 많이 천간지지, 올해는 경자년 아닙니까? 경자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축임묘,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 동양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아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어요. 동양의 모든 문자 중에서 숫자와 문자를 겸해서 제일 먼저 나온 문자가 갑을병정이에요. 갑을병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5,000년 이상 된 의식입니다. 의식인데 지금 이게 만들어졌을 때가 15세기입니다. 15세기 때는 조선왕조인데, 조선왕조는 성리학의 세계였잖아요. 그럼 이들의 세계관은 성리학적 세계관이었어요. 그럼 성리학이 깔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거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그 관점은 철저하게 음양오행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글을 만든 집현전의 학자들과 세종대왕도 음양오행적인 세계질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음양오행을 전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계절의 변화거든요. 계절의 변화를 음양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걸 갑을병정, 자축인묘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워낙에 지금 근대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미신이라고 치부되고 퇴출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 들으면 에이 그건 뭐 옛날에 사람들이나 하던 미신적인 거고 현대에서는 그 비합리적으로 퇴출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음양오행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거부하는 게 아닌 게 대부분이죠. 알고 비판하고 극복하고 거부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냥 부정한다는 거죠. 뭔지 모르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만약에 음양오행이 없었다면 당연하게 우리 조상들이 쌓아왔던 모든 문화유산들이 토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양 문명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어떤 허무주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의 세계관을 부정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유산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예컨대 조선시대 문화유산이 찬란했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통은 어떤 것은 이어가지고 어떤 것은 성화시키고 어떤 것은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해야 되는 거지, 몽창 악마화하거나 몽창 어디 시궁창에 갖다 버릴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음양어행을 완전 퇴출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퇴출시켜버렸는데 음양어행에 기초해서 만든 거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한글도 그렇죠. 태극기는 음양어행 아닌가요? 괴가 걸려있잖아요. 중간에 태극이 있고 이거 자체가 음양오행입니다. 예. 태극기는 음양오행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조선의 수많은 발명품들, 조선이 15세기, 16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기술적인 발명을 많이 만들어냈던 나라였거든요. 전 세계 절반이 조선에서 나왔어요. 15세기, 16세기에는. 예. 중국도 조선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내는 뭐 인쇄술이라든가 아니면 천문측정 도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라든가, 예. 새로운 어떤 화법이라든가 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선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찬란한 어떤 문화적 성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이건 좋고 그거는 엉터리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요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해례본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 제가 뭐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해례본을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인지 후서, 정인지가 집현전의 대표 학자였거든요. 훈민정음 반포되고 나서 정인지가 그거를 기념해서 쓴 글에서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천지자연에 어떤 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문의가 있다. 즉 어떤 소리와 어떤 형태가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과학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 말은 충분히 타당한 말입니다. 어떤 소리와 어떤 형태는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 소리와 형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로부터, 이게 소리와 형태라고 하는 게 청각과 시각이잖아요. 이 청각과 시각의 경험으로부터 인간이 어떤 뜻을 품게 된다. 감정이라든가, 예, 정서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처음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촉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여러 감각이 있지만 사람의 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청각하고 시각이에요. 그 중에서도 시각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예. 이건 뭐 발도르프에서 또 한편으로 발달되어 있는 게 12감각론인데 이 12감각론에서도 입증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데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어떤 무늬가 있고 그 무늬가, 그 소리와 무늬를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이미 연결해서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세종이, 우리 대왕이 나중에 이 어떤 소리와 형태의 관계에 대해서 그 질서를 규명하려고 보니 사람들은 이미 모르고도 쓰고 있던데 그 모든 것이 음양오행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정인지 후서의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밝혀서 문자의 구성 원리로 연결하고 표기 방식까지 연결했으니 그게 우리 임금이 반포한 훈민정음이다. 그래요. 예. 그럼 훈민정음은 한마디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느낀 것을 소리로도 표하고 형태로도 표할 수 있는 표와 표음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어떤 문자로 만든 거다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받은 느낌, 많은 느낌을 받죠. 봄이 되면 상대적으로 겨울보다는 밝다는 느낌을 받죠. 일주량이 많아지니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하고 밝다라는 느낌으로부터 파생된 많은 느낌들, 식물들이 깨어납니다. 새싹들이 트고
싹 트고. 식물의 근본적인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초록색이죠. 식물을 빨간색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검은색이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식물의 근본적인 색깔은 초록색이다. 이거는 지구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예. 변치 않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열이 많은 거, 불이 타고 있는 거를 표현하자 라고 했을 때 이걸 파란색으로 표현할 사람이 있나요? 파란불, 검은불, 초록불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불이라고 하는 느낌, 그 열기, 뜨거움, 이런 건 반드시 붉은색으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인 그 망막에 비치는 주파수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붉은색이 실제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인간의 감정이 색깔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파수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진동 주파수에 반응하는 건데 사람을 흥분시키는 주파수는 짧고 높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봄이다. 그럼 봄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색깔, 필연적인 느낌, 여름이 가지고 있는 또한 느낌, 가을이 가지고 있는 느낌, 형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을을 떠올리면서 생명의 약동, 이런 걸 느낀다 그러면 그건 어디, 외계에서 온 사람이죠. 가을은 모든 꽃이 다 지고, 예,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그죠? 예, 곡식이 무르익고, 열매가 맺히는 때가 가을인 거지. 새싹이 돋는 때를 연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듯이 자연이 정해놓은 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변하냐? 이건 사실은 자연의 질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태양의 해를 받는 그 면적이 해에 가장 가까우면 여름이고 가장 멀면 겨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 지점에 있을 때, 예,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봄이 되는 거고, 거꾸로는 가을이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우주의 태양계 질서가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할래, 내 의견은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의견으로는 봄에 열매 맺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필연적인 질서가 있는 거는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의견이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의 색깔을 표현하는데 나는 파란색으로 할래, 나는 이 느낌이 좋아, 이건 억지라는 거예요. 예. 필연성이 정착이 되어 있는 데에는 의견이나 주관적인 어떤 것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유에서 개별적인 감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뒤집는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색깔 한번 보세요. 초록색이죠. 붉은색이죠. 계열이. 초록색도 연한 데서 진한 데로 점점 올라가죠. 붉은색도 이쪽은 노란색이 끼어 있는데 저쪽으로 갈수록 진홍이 되죠. 이걸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쪽 방해를 동쪽이라고 했고 이쪽을 오행상으로 목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을 오행상으로 화라고 했잖아요. 저쪽은 금이라고 했고 이쪽은 수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목, 화, 금수에서 많은 것을 파생시켜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 불변한 것이 있고 그때그때 색깔을 바꾸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영원 불변한 거를 우리가 어떤 도형으로 표현하자면 동서고금을 떠나서 뭘로 표현했을까요? 자, 도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예요. 이거는 서양도 동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학의 기하작도에서 정해져 있는 룰입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입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영원한 걸 표현한다, 근본적인 걸 표현한다면 뭐가 어울릴까요? 그렇죠. 직감적으로 동그라미죠. 모든 인류는 동그라미를 통해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표현하려고 했고 자연의 순환적 질서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이고 뭔가 신성한 걸 표현하려고 했을 때, 근원적인 걸 표현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왔고 또다시 거기로 되돌아가는 어떤 곳, 우리의 기원이자 목적지에 해당하는 곳, 이거를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신이 되는 거고, 동양에서는 이런 개념을 태극이라고 했고 오행 중에서는 이 태극에 해당하는 것을 동양인들은 수라고 봤어요. 수.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계절 중에서는 수가 어느 계절일까요? 겨울이에요. 수를 겨울로 봤습니다. 목을 봄으로 봤습니다. 화를 여름으로 봤고 금을 가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금은 쇠고,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는 액체고, 액체가 아니라 자연의 순환의 출발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데 추상적 의미, 인간의 문화적 의미,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행 개념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겨울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하자면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서. 여기 다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서 표현했잖아. 이해가 되시죠? 일종의 자연의 느낌의 필연성을 쫓아가면서 자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기운이 위로 오른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려고 하면 아무런 문자도 말도 모르는 원시인한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해라 고 한다면 일단은 위와 아래를 말할 수 있으려면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선 하나 꺾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위라고 말하는 감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발 닿고 있는 데를 아래라고 보고 어떤 기준선, 발 닿고 있는 기준선 아래쪽을 아래라고 보고 그 위쪽을 위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한번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럼 기준선 딱 잡고 위에다가 점 하나 딱 찍겠죠. 우리 모음은 점으로 표현된 거 한 개. 이게 아래하죠. 선으로 표현된 거 두 개. 이게 의하고 이죠. 아, 제가 칠판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 자음과 모음. 모음하고 자음 중에서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모음이 먼저 나오죠. 모음은 안 가르쳐줘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음은 그래서 슈타이너라는 사람도 그러고 세종대왕님도 똑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인간의 타고난 감성을 표현하는 게 모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자음은 주변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학습을 해야지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이 있습니다. 자음이 있는데 이 모음은 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자음은 주로 어떤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서 음절을 만듭니다. 이 자음 한 개 한 개, 모음 한 개 한 개는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라고 하는데 가장 적은 음소로 가장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우수한 문제예요. 이게 우수한 문제인데 우리 기초 모음은 딱 세 개죠. 아래아, 그죠? 이,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요. 요거 세 개를 가지고 나머지 모음을 다 만들죠. 근데 얘는 점이죠. 점 하나죠. 얘는 가만 보면 점 하나. 얘는 점 두 개잖아요. 점 두 개. 가장 심플한 모양입니다. 가장 심플한 모양인데 얘를 위로 올리면 이걸 표기할 때는 뭐라고 표기하냐?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표기할 때는. 그게 바로 오고 우죠. 그러면 위에 올리면 오, 밑에 내리면 우. 왼쪽에 두면 아, 오른쪽에 두면 아. 두 개 올리면 요. 두 개 내리면 유. 왼쪽에 두 개 두면 요. 오른쪽에 두 개 두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8개. 하고 기초 모음 3개. 이게 우리 모음 다예요. 11개 모음. 11개 모음인데 실은 점과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를 요리조리 조합해가지고 이걸로 발음 못하는 모음 발음이 하나도 없어요. 단 11개인데 이 11개를 다시 복합적으로 조합해가지고 모든 발음을 발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렇게 꼭지점이 1개면 점, 2개면 선, 3개면 뭐가 나옵니까? 세모가 나오죠. 꼭지점이 3개면 세모, 4개면 네모, 5개면 완전 모음. 오직 아래야만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야. 5개면 사실은 5개는 오각형이 나오죠. 근데 오각형은 원으로 사람들은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오각형 그릴 때 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으면 선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그으면 무슨 모양이 나오는가 하면 별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원안에 별 집어넣어 놓은 어떤 옛날 상징 기호들은 동서고금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옛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이름을 붙여놨죠. 이걸 원이라고 하고, 이걸 방이라고 하고, 이걸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붙이기를, 이거는 뭔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 동서남북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뭔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불균형하잖아요. 숫자가 3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활발한, 불균형한 것들은 운동을 하게끔 돼 있거든. 예, 그러니까 뭔가 활달한 운동을 일으키는 어떤 도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 세 개를. 근데 우리는 요 세 개에다가 뭐라고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면 천, 지, 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옛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계절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간으로서의 스페이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우주자연의 순환성을 천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자연의 모든 운동은 무조건 순환 운동이거든. 왜냐하면 모든 별들이 자전공전하니까. 그래서 운동의 흐름은 다 순환적이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그 순환적 흐름을 천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하는 사물들은 여러 형태가 있잖아. 요런 건 그냥 방이라고 한 거예요. 이 지라고 한 거죠. 이걸 그냥 지라고 한 거죠. 그리고 천과 지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지인으로 나눴습니다. 태초의 기운, 그거를 떠받치는 어떤 장, 공간적인 장, 그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이런 개념으로 확장해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데, 여기도 천지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순환, 이건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위, 이걸 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동, 이걸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기준선으로 해놓고 딱 겹치면 대칭이 발생하죠. 거울 대칭처럼 대칭이 발생하죠. 겹치면 겹쳐지죠. 이렇게 겹치면 음절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음과 자음을 겹치면, 그게 음절은 하나의 소리 나는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 다라 이런 게 음절이죠. 다. 그 음절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낱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개의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음절과 늘이라고 하는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는 이 음절은 다시 히읗하고 아 두 개가 이 히읗 이걸 음소라고 합니다. 이 음소 두 개가 묶였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음소 한 개 한 개의 의미가 없다면 그 음소를 합해 놓은 거에 의미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강조하자면 그럼 음소 한 개 한 개의 뜻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요 음소 한 개 한 개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의 뜻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리얼의 뜻은 뭐냐? 지읒의 뜻은 뭐냐? 저 음소 한 개 한 개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모음 한 개의 뜻은 뭐냐? 아라고 하는 모음 한 개의 뜻이 뭐냐? 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국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국민정음 해례본은 음소 한 개 한 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음은 이 세 개의 조합 중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자음은 이 세 개의 조합 중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기역 여기 있네요. 니은 여기 있네요. 뒤끝 여기 있고, 리얼은 이거를 한번 저기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두 번 겹친 거네요. 미음 여기 있죠. 비읍은 여기다가 위로 쌓은 거죠. 피읍은 옆으로 쌓은 거죠. 모양이. 그죠? 시옷은 여기 있네요. 이게 시옷이네요. 지옷은 여기에다가 한 개 갖다 올린 거죠. 을을 갖다 올린 거잖아. 치엇은 거기다가 점을 한 개 더 올린 거잖아. 이응은 여기 있네요. 여린이엇은 여기다 한 개 올린 거. 히읗은 점을 올린 거. 이렇게 되죠. 예외 없죠. 꼭지 이응은 여기다가 점 한 개 올린 거. 여린이엇은 여기다가 그냥 선 한 개 올린 거.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자음은 요 세 개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음은 저 세 개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의 자모음, 우리의 음소는, 근데 제가 지금 1, 2, 3, 4, 5까지 해가지고 끝났죠? 원래 동양에서는 자연의 모든 순환은 5단계,
5단계가 기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음양 5행입니다. 그리고 이 5단계가 기본인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고, 음양 5행이란 뜻 자체가, 음양은 해와 달을 뜻하는 거고, 5행은 목화토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지구는 나 자신이니까 내가 받는 영향을 계산을 한다면, 나를 빼고 나면, 이 태양계의 주요 행성은 금방 말한 해, 달, 목화토금수 이게 다예요. 그럼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 의미 자체가 해와 달과 태양계의 주요 행성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지구에 영향을 주는가를 계산해내는 거를 음양오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목화토금수가 움직이는 걸 아주 정밀하게 알아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건 결국 천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천문학이 베이스인 거야. 음양오행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천문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천문 관측을 해서 어떤 별자리가 목성이 혹은 토성이 어느 몇 월 달에 어떤 각도로 지구를 비출 때 지구에 어떤 자연현상이 생긴다. 그때 식물과 동물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고 대기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진다. 그때 인간은 어떤 느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내는 겁니다. 연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 2, 3, 4, 5까지 해서 끝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너무나 좋죠. 이 세계에, 온 세계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거는 점이다, 점.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해요. 이 점이 뻥 튀겨지면 원이 되는 거죠. 요것도 초등학교 1학년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을 봐라. 5개를 이으면 별이 나온다. 점이 별이 됐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 대표적인 존재들이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이죠. 광물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광물은 흙더미 그 자체예요, 그냥. 예. 안반 그 자체입니다. 안반 그 자체인데 식물부터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럼 이렇게 식물이 가진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식물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나무가. 이거를 도형에다 집어넣으면 삼각형이 제일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동물 그러면 뭐 날개 달린 애들도 있고 뭐 저기 곤충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동물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동물은 네발짐승 아닌가요? 네발짐승은 이렇게 생겼잖아. 예? 얘를 도형에 집어넣으면 네모 맞네. 그럼 별을 닮은 존재는 직립해 있는 사람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해부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딱 오각형으로 돼 있잖아. 생긴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이 별이죠. 그래서 이건 좀 감상적인 모드로 봐라. 점이 1점이 우주의 태초의 시작이었는데 끝까지 가면 원인데 그 속엔 별이 있고 그게 사람이다. 그거 가리키면 애들은 인간에 대해서 신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 2, 3, 4, 5를 다 이끌고 세계를 인식하는 거다. 인식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상징적 도구로서 문자가 있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세상의 질서가 다 나온다. 이걸 조합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는 모음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모음 잘 보이세요? 오, 유, 아, 여, 우, 요, 야 이렇게 돼 있죠. 저렇게 돼 있는 거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닙니다. 훈민정음에 조자로 나와 있고 훈민정음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숫자를 보세요. 숫자는 하도낙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5000년 전 그 하라고 하는 게 강은 큰 강을 뜻하는 거예요. 하에서 그림이 나왔다. 이게 하도입니다. 낙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낙이라고 하는 것도 큰 강을 뜻하는 건데 큰 강에서 거북이 등껍질에 글이 쓰여져 있었다. 이걸 낙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말에 도서관 할 때 도서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하도와 낙서에서 도하고 서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그 전통 문화에서는 하도 낙서를 문명의 어떤 출발적인 그 근원이 되는 도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 하도 낙서 중에서 하도에 대한 얘기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한 10번 이상 나와요. 이 문자의 원리는 하도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하도의 숫자가 1, 6, 3, 8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거를 모음으로 형상한 게 딱 요거예요. 그럼 훈민정음 요 판만 봐도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자연과학적 질서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단지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해례본에 보면 하도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수 발음을 할 때는 소리는 어떻게 나고 아슬순치 후 중에서 후 발음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겨울과 비슷한 느낌을 낼 때는 혹은 냉기를 발음해야 될 때는 반드시 후음이 나오게 돼 있다. 이 후음이 뭐냐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뭔가 강력한 힘을, 전진하는 힘을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목구멍 안에다 한번 강하게 닿아서 그를 포함한 소리를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자면 K나 G나 CH 계열로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인간이 뭐 활달하게 번지는 걸 표현할 때는 영어로 따지면 L이나 R, 우리말에서는 드나 르 계열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슬순치후가 어떻게 오행에 어울리고 그 오행은 어떻게 사물의 변화와 인간의 어떤 정서의 변화를 연결했는가, 이걸 훈민정음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쭉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비록 제가 그렸지만 이 내용 자체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낸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한 가지 사례만 딱 들어드리고 잠깐 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런 게 근데 알아서 뭐 하는데, 이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리 아이들한테 실제로 문자를 가르칠 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순 우리말을 가지고 제가 말장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 우리말을 가지고 뭔가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뭔가 꿈틀거리면서, 이건 제가 소리는 안 내겠습니다만 전부 다 바깥으로 뭐가 꼭지가 튀어나오는 그림이죠. 끙 하고 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쳐들더니 커졌어요. 날아오르더니 어딘가 닿았습니다. 그러더니 터져버렸어요. 그러더니 회전 방향을 돌려가지고 뭉쳤어요. 그러더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서늘한 기운을 만나가지고 작아지더니 추위를 타고 다시 얼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순 우리말만 했습니다. 이 말들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이 계절의 느낌들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에이, 쪼잔한 놈. 우리는 쪼잔하다는 말을 하는데 쪼잔한 게 무슨 느낌을 주냐 하는 거예요. 잔, 이게 지금 3번이나 강조됐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금기운이에요. 금기운이 뭐냐? 뭘 위축시키는 기운이에요. 그럼 이런 게 들어가면 좁다, 작다, 졸렬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음을 세게 하면 아주 많이 좁다는 거지. 쪼잔한 놈, 속이 요만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늘 혹은 땅, 잘 보세요. 하늘, 하 하면 이 히읗이 이 수잖아요. 이 알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 하, 느, 르까지 여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옛 사람들은 이걸 태극이라고 봤거든. 태극이 공중으로 붕 뜬 거, 이게 하늘이에요. 땅은 여기 있던 애가 땅, 드에서 시작하잖아요. 얘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당이 아니고 땅이죠. 쌍디끝이죠. 병설을 했단 말이죠.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은 여기 있던 게 올라간 게 하늘이고, 땅은 여기 있던 게 내려온 게 땅이에요. 옛 사람들은 땅을 뭐라고 봤던가? 지구는 어떻게 태어났나? 이거 옛날에 주역이니 한나라 적 시절에 회남자네 하는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황제하고 기백하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기백이 얘기합니다. 별기운들이 회전을 하다가 뭉쳤습니다. 별의 기운들이 뭉쳐서 땅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 사람들이 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기운입니다. 이쪽이 화잖아요. 걔가 밑으로 내려와서 땅이 됐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하늘의 이 계절의 변화 이런 건 뭐냐면, 근원적인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으면 그게 하늘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예.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 이 하늘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본 게 아니고, 뭔가 생명의 근원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활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봤다는 거가 하늘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다른 거를 한두 개만 보여드리고 강의는 뭐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처음에 초성만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초성만. 아들의 대비는 딸이죠. 초성만 간단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이응 뒤끝이죠. 하늘의 대비는 땅이죠. 그죠? 하나의 대비는 둘이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들, 딸, 하늘, 땅, 하나, 둘. 해의 대비는 달이죠. 자꾸 생각해보면 자꾸 나올 겁니다. 뭔가 대비가 되고 있죠. 정확하게. 이쪽은 오행으로 따지면 뭡니까, 전부? 아술순 주요에서는 후음, 계절에서는 겨울, 오행으로는 수. 이쪽은 수예요. 이쪽은 화. 이쪽은 다 화입니다. 그래서 덥다, 이건 다 화죠. 뜨겁다, 다 화죠. 뚝배기, 열을 잡아놓고 있는 놈, 그게 뚝배기예요. 열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이 아래로 끌어내리는 형상이죠. 이건 나무니까 뿌리 박는 거거든요. 종성에 가면. 이거는 톤데 뭔가 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퍼진 거를 딱 제한시키는 게 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배는 아 더하기 이잖아요. 배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 터져 나온 걸 딱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 기는 그릇이죠? 뚝배기. 열 담는 그릇이네? 열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어떤 그릇이네? 뚝배기,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뚝배기 기능이 뚝배기란 말 속에 들어가 있다. 뚝배기의 기능이 이미 뚝배기란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이거나 꽤 맞춘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가 혹은 꽤 맞춘 거. 만약에 꽤 맞춘 거라면 이런 정확한 대칭이 나올 수가 없죠. 옛 사람들은 수성화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기운은 올라간다. 화기운은 이미 떠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따라서 오히려 양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수기운으로 표현해주고 음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화기운으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이쪽은 전부 양이에요. 이쪽은 전부 음이에요. 음양으로 치면. 이런 대비관계가 옛 사람들이 소리값과 문자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인식하고 정리를 해둔 게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기 가능하도록 아까 제가 말했던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음가를 표현하도록 딱 질서를 잡아놓은 게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가장 간단한 도형 점선면으로 최대치의 음가와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다. 이거는 궁극의 문자고 인류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다시는 이런 문자를 못 만들 정도예요. 이건 수학적으로도 또 언어적으로도 인류의 하나의 유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조합을 하면 우리는 드디어 여러분 여기 글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옆으로 펼치면 그림이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하면 글이고 펼치면 그림이구나. 글은 그림에서 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글이라 그러죠. 압축하면 한이 됩니다. 똑같이 펼치면 뭐가 될까요? 하늘이 돼요. 우리는 한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을 하늘이라는 뜻으로 써왔어요. 하늘이라는 뜻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한이 무슨 뜻이냐 그럼 국립국어원에서는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전에서. 근데 한이 왜 크고 위대한가를 못 가르쳐요. 한은 압축된 하늘이에요. 그래서 크고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은 진짜로 하늘에서 온 그림이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하늘에서 온 글, 한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책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문자를 배울 때 이렇게 들어가면 소리에서 글자로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경험과 느낌으로부터 문자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계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들어가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처음으로 모국어를 접하게 되면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바탕이 잘 닦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까 감성의 세계에서 논리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 교두보를 아주 부드럽게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국의 어린이집 중에서 해설하러 해서 지금 이 작업을 유재현 선생님이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7살짜리들한테 문자를 가르치면 되냐 안 되냐,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소리와 형태의 자연 연관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로서의, 논리 도구로서의 문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연관관계, 색깔과 자연의 어떤 현상과 형태와 소리의 연관관계를 몸으로 익히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벌써 무의식 속에 자기 경험과 소리 형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느낌이 쌓이는, 감이 쌓이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모국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우리 모국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 그 다음에 문자 교육에 접근해야 되는 어떤 모범적인 하나의 모델, 이런 거를 소화해낼 수 있다 까지 해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한글은 정확히 말해서 표문 문자가 아니고 자질 문자라는 거예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네. 다 뭐든지. 집에서 얘가 이런 질문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요. 저는 아리기가 수업 듣고 와가지고요. 제가 막 물어봤더니 막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더니 밥을 먹다가 엄마 내 어리 뭐야? 그게 우리가 하는 시 중에 나오거든요. 아까 이제 나는 별을 사랑합니다. 별은 땅을 사랑합니다. 그 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섰잖아요. 네. 그리고 시작하는 시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빛으로 나의 하늘을 밝혀줍니다. 마음은 어의 힘으로 나의 몸에 힘을 준다고 하면, 근데 애들이 그냥 따라해요. 언어의 뜻을 모르죠. 잘 몰라. 아직 개념어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리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건 뭐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야. 근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주변에는 얘기하잖아.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조상의 을을 그린다 그런 얘기 하죠. 원이 들어왔어요. 원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영원한 것, 근원적인 것,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하지는 않았지만 어가 들어왔습니다. 어는 저기 있죠. 하얀 거죠. 금이죠. 근데 하면 어떻습니까? 야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야 야. 밖으로 나가죠. 소리가. 안으로 먹어 들어오죠. 금은 금인데 은금이에요. 은금이에요. 방향성이 안쪽입니다. 그러면 뭔가 근원적인 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요. 르 하면 이거는 최대한 활달하게 운동하는 거를 소리로는 르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도 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랄랄라.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노래를 뭐라고 이렇게 음으로 할 때는 랄랄라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묶어가지고 이 음성 한 개 한 개의 느낌을 묶어서 이게 어떤 어감인가를 보자면 근원적인 게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뭔가 근원적인 게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어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개념적 의미는 뭐겠는가? 우리가 흔히 한문으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린 거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음소의 뜻을 가지고 전체 어감을 추론하는 거, 이런 걸 파자해라고 합니다. 글자를 뜯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자가 파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부수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부수 한 개 한 개가 뜻이 있다고 보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뜻이 형성된다고 보고 부수를 알고 전체 조합을 해가지고 뜻을 추론을 해내거든. 이걸 파자해라고 해요. 근데 한글도 파자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글도 한글이 파자해가 된다는 것은 한글이 표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거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을은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위하고 아래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그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위가 왜 위야? 이걸 아래로 그럼요. 놓고 아래를 위로 놓을 수, 그럼 이거를 아래로 부르고 얘를 위로 부를 수도 있는데 왜 위와 아래는 이렇게 기준선에서 이렇게 부르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요. 애들이 한다니까요. 그런 질문. 맞아요. 애들이 위아래 이런 거 해요. 그거를 밝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를 파자하자고요? 네, 그거요.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기 시나리오 없던 거 막 요구하고 이러면. 그래도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돼야 맞는. 위아래는 제가 딴 데서 얘기해 본 적 없는 지금 요청받은 거예요. 네. 근데 간단합니다. 위아래도. 자, 기준선이 있습니다. 네. 점을 찍습니다. 내려오는 쪽으로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요. 그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죠. 네. 점을 내려오다가 멈춘 거예요. 이자가 들어가면 여기서 스톱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뭐 하기, 뭐뭐 한다는 것,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이자가 들어가면 그 명사형을 만들 때도 다 이자를 넣어서 만들죠. 예. 꼬시라기, 무슨 기, 뭐 이런 식으로 이자를 집어넣어서 만들게 멈춘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다 멈춘 곳. 근데 그러면 여기가 공허하잖아. 자음이 없으면 음절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공허한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아래로 내려오다 멈춘 곳 할 때 요 모든 것을 뜻하는 건 그냥 동그라미로 뜻해요. 그럼 위는 뭐냐? 아래로 내려오다 멈춘 곳이에요. 기운이 내려오다가 어딘가에 닿아가지고 멈춘 곳. 천정이란 뜻이죠. 천정이란 뜻이죠. 아래를 한번 볼까요? 이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건 목이거든요.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활달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멈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멈춘 곳이 아래입니다. 운동이 멈춘 곳이 아래고, 이거는 어떤 공간 위상상 위에서 내려오다 멈춘 곳. 글자 자체로는 그런 뜻이에요. 글자 자체는 그런 뜻인데, 뭐 이거는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글자 자체는 그렇다. 근데 옛 사람들이 위를 왜 위라고 하고 아래를 왜 아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고대인들의 심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하고 꼭 맞지는 않을 겁니다. 예. 고랑과 이랑 이런 거, 제가 요즘 농사를 지으니까 애들이 그거 물어보거든요. 왜 이건 고랑이고 왜 이건 이랑이냐고 물어봐요. 볼록한 게 이랑이잖아요. 오목한 게 고랑이고. 그렇죠. 근데 글자만 보면 거꾸로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거꾸로 돼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면 이건 수니까 방향이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고 하면 이건 목이니까 방향이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이제 어쨌든 근원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얘가 바깥으로 나와서 활달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하고. 이걸 일항이라고 합니다. 글자만 보면 뭔가 생명력이 바깥으로 나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일항이라 그래요. 근데 얘를 볼록한 걸 일항이라 그래요. 예. 일항이라 그러고, 오목한 거, 이건 목입니다, 목. 목기운입니다. 이것도 생명력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얘는 수가 올라와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얘는 목이 올라오는 애예요. 목이 막 움직이다가 순환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뭉쳐져 있는 거. 이게 고랑입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오목한 애를 고랑이라 그러거든요. 저도 이건 조금 고민이 됐어요. 왜 볼록한 걸 일항이라고 할까? 왜 오목한 걸 고랑이라고 할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뭐 옛 사람들의 정세는 이럴 수 있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추론인데요. 자, 이런 거 한번 추론해보죠. 바위는 어디서 온 건가요? 바위는 뭐가 만든 건가요? 흙이 만들었죠. 여기 있잖아요. 흙이죠. 이거 토자리죠. 토가 나와가지고 수를 만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뭉친 거예요. 한마디로 수와 토가 합해진 거예요. 수토가 합해진 거. 이거 바위다. 말 되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흙이 물을 만나면 압축이 됩니다. 압축도가 높아지면 안반이 됩니다. 안반이 오래되면 화강암이 되고, 안반이 아직 나이가 젊으면 석회암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나이가 젊다, 어리다, 젊은 지대, 늙은 지대를 가르는 거는 이 흙 속에 물의 이 밀도가 어느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는 딱 이 말 자체가, 안반이 수토가 합해져서 된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바위는, 안반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이 흙이 물을 만나서 된 겁니다. 그러면 흙은 뭐가 된 건가요? 뭐가 흙이 될까요? 맞아요.
식물이 생명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식물이 생명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이 생명을 다하면 토가 되고 토가 수를 만나면 금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생태계 순환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고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목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얘가 뜻하는 것은 땅이라는 거예요. 얘는 수가 활달하게 움직인다는 건데 오히려 얘가 뜻하는 거는 볼록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요 위에다 짓잖아요. 얘 사람들은 만물은 수의 표현이다라고 봤던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생명을 펼치는 거는 수라고 본 거죠. 거꾸로 목이 생명을 활달하게 펼치는 건 역으로 땅이라고 봤던 거죠.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정확히 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가 알 길이 없는데 다만 글자가 뜻하는 것은 이런 어감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처음 접하고 해서 돈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알고 싶으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책 선생님 쓰신 책. 안에는 이론이 이렇게 나와 선생님 설명, 흥미적인 설명 나오고 여기 뒤에부터는 수업에서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아이들하고 수업에서 직접 해본 것들. 그래서 낱말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이걸로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지도안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걸로 어떤 분이 다 집에서 수업해갖고 블로그에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노래도 나오고 우리 애들 배우는 노래 나오는데 여기 뒷부분은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저로 해서 선생님 거지만 뒤에 그 활동 수업은 한 5명 교사가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애들 그림 그린 거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여기 이런 그림 우리 예전에 우리 7살들이 같이 한 거예요. 예전 그림 쓴 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지금 2번째 책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 막 들어갈 거예요. 저런 그림도 들어가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식으로 나가죠. 뿌리 한번 볼까요? 쌍벽이죠. 음양오행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가 뜻하는 것은 분선이에요. 퍼진다. 피업이죠. 이것도 옆으로 이게 분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분산 이것도 비읍으로 시작하잖아요. 번진다 이것도 비읍으로 시작하죠. 이게 다 퍼지는 겁니다. 퍼지고 번지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양적이고 부는 양적이고 푸는 음적이에요. 소리값 자체는 푸가 양적이고 소리값은 푸가 양적인데 그래서 마드 파드 이게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무 쪽으로 나오면 여성을 뜻하고 푸 쪽으로 나오면 남성을 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드 파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도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 연가들은 근데 나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서고금에 다 똑같아요. 무 계열이 되면 머티리얼, 마더 이거 다 여성적인 것들입니다. 파더, 플래시 이거 다 남성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머프가 대비가 음양으로 됩니다. 음양으로 되는데 근데 머부프가 셋 다 어쨌든 토입니다. 이거는 무 쪽은 뭉치는 거고 부프 쪽은 퍼지는 겁니다. 부프 쪽은 퍼지는 건데 뿌 하면 많이 퍼진 거죠. 우 하면 미치죠. 르가 들어가면 운동하는 거거든. 그럼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많이 퍼져서 운동하는 애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뿌리가. 뿌라고 하는 게 밑에서 많이 퍼져서 그러니까 방귀를 낄 때도 밑으로 나오니까 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사실은 방귀 냄새는 전형적으로 뿡이지 뻥은 아닌데 애들이 그냥 유아스럽게 한다고 뻥이라고 작은 소리니까 뻥 하는 겁니다. 자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값도 여기 나와 있어요. 오라고 하는 건 숫자로 1입니다. 우라고 하는 건 숫자로 복수를 뜻해요. 이거 숫자로는 2인데 얘 사람들은 단수 복수가 중요하지 개수가 안 중요하거든. 단수냐 복수냐가 중요합니다. 얘는 전형적인 단수고 얘는 전형적인 복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보세요. 홀로, 오직, 혼자 이건 다 오자가 들어가죠. 단수. 무리, 우리 이런 건 전부 우자가 들어가죠. 복수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뿔이 복수예요. 번진 게 아래로 복수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뿔입니다. 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면 줄기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지어자 들어가는 거는 뭔가 위축되는 거라 그랬죠. 작은 거라 그랬죠. 아래로 쭉 뻗어서 움직이는데 작아, 좁아. 줄기는 좁잖아. 이게 따랗게 올라가잖아요. 위축된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잖아. 제가 위축됐다고 하는데 이 위축된 게 퍼질 때가 오죠. 언제 퍼지는가 하면 잎이 나고 꽃이 피면 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쭉 땅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좁다랗게 올라가면서 목 운동을 하고 있는 애. 얘가 줄기예요. 잎은 이제 나왔습니다. 근원적인 게 이 놈이 근원적인 놈인데 얘가 퍼져버린 거야. 그 잎은 퍼지는 거잖아. 이렇게 잎은 퍼져버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꽃은 뭐냐? 이게 쌍기역이 들어갔죠? 쌍기역이 들어가는데 꽃 이런 거는 자 기역이 뜻하는 게 어떤 운동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죠. 이쪽은 목이라고 했는데 홍범구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 왈, 곡직. 목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빼뚤하게 혹은 똑바르게 전진하는 거. 이게 목의 성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삐뚤빼뚤하게 혹은 바르게 곡선,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선, 직선이 섞여서 뭔가 이렇게 분출되는 게 그게 목의 성질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어떤 것이 삐뚤빼뚤하게 혹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걸 경계선으로 삼아요. 경계선으로 삼기 때문에 기역자가 초성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뜻 중에 굉장히 많은 게 경계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냇가라는 말을 바닷가 이렇게 가짜로 해가지고 경계선을 삼아버리는 가르다 이런 게 다 경계선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 겹쳐져요. 그럼 경계선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 그래서 경계선이 굉장히 많고 주름지고 이러면 우리는 꼬부라졌다. 예, 꾸불꾸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꽃 이러면 뭐가 많이 꼬부라진 거예요. 꼬라고 하면 많이 꼬부라진 거죠. 곡선, 직선 이런 것들이 많이 얽힌 걸 얘기하는 거. 꼬라고 하면 그게 츠가 밑에 종성에 들어갔잖아요. 츠라고 하는 거는 생긴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위축된 겁니다. 위축된 거예요. 원래는 이건 힘인데 힘 있는 거를 데모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짓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짓눌린 거를 뚫고 나왔으면 얘는 힘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작고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뾰족하고 작고 이런 건 츠자 발음 시작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촛불할 때 초.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는 처음. 첫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차갑다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도 서늘한 것보다는 차갑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느낌이 좀 더 좁아요. 범위가. 이런 식으로 가면 꽃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많이 곡선과 직선이 많이 어우러진 움직임이 아주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빠바밤 모여 있다라는 거. 이건 저의 해석인데 뿌리, 줄기, 잎, 꽃 이게 다 우리말인데 실제로는 식물의 형태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음소 한 개 한 개의 의미를 알고 보면. 근데 이게 야 저게 좀 잘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 저게 다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는 안 되죠. 언어라고 하는 게 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외래어도 섞이고 그 다음에 한문의 육수법이 있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조어의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형상성이 강한 건 되고 약한 건 좀 덜 되고 추상성이 강한 건 덜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순 우리말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고유어를 기준으로 보면 특히나 어떤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고유어들 하나 둘 셋 넷 이런 건 안 변했잖아요. 예, 엄마 아빠 이런 것도 안 변했고 예, 입줄기 이런 것도 안 변했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은 우리 고유어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착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잘 들어맞습니다. 하늘, 땅, 아들, 딸 이런 거 다 안 변하는 것들이죠. 자음 중에 우리는 잃어버린 글자들이 있잖아요. 꼭지하고 단치음 시옷하고 여린이읍 같은 거는 지금은 안 쓰지만
이 초등학교에서는 못 배울 거예요. 없으니까 글자가.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아직은 형상적 인식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동작을 하면서 그것이 문자로 가고 그리고 또 이미지 형상을 가지고 문자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발달 단계가 몸으로 배우는 나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추상적인 기호가 되고 또 그 형상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상상력 같은 그런 것들이 이 추상적 기호의 문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자가 그냥 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외워야 하는 과제지만 이렇게 배우면 그게 내 안에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그 영어 수업도 영어 알파벳도 이런 식으로 발그룹 접근법 이름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한글이든 알파벳이든 아이들이 그냥 단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외워 주입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음소와 그 형태가 갖고 있는 느낌과 그 감을 충분히 감성적으로 와닿게 해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정말 커서 글을 쓰든 시를 쓰든 편지를 쓰든 할 때 꺼내올 수 있는 그 창구가 정말 풍부해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사회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더디고 답답하고 뭐 이거 한 달이면 금방 다 외울 수 있는데 근데 결코 그 시간이 정말 아이한테 너무 큰 자산을 이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내가 나의 그 인내심을 좀 갖게 되면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를 조금씩 제가 실제로 해보면서 체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 책을 낸 게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책 엮은 게, 그 전에 2016년도 겨울에 제가, 이런 성질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한 1년 준비해서 책을 엮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첫 1세가 한 3,000부 정도가 나가고 2세를 찍은 상태입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교육 책이, 또 아주 근본적인 걸 다루는 게,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이쪽 계통에서는 이제 굉장히 스테디라고 보죠. 스테디셀러라고 보는데, 제가 뭐 좀 자랑 삼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가르쳐 본 교사들이 이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어떤 그 원리나 방법이나 이것들에 대한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도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을 가르쳐 보면 정확하게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애들을 이걸 쭉 가르쳐 보면 애들이 말놀이를 해요. 이 말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과정 자체가 인식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국민운동처럼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죠.